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그녀의 발끝에서부터 심장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서윤아는 갓 차려낸 저녁 식탁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쇠고기 묵국과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 모두 남편 강태준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의 입맛은 곧 그녀의 레시피북이었고 그의 퇴근 시간은 그녀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평소와 달랐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부터 그의 얼굴에는 익숙한 피로감 대신 칼날 같은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입맞춤을 피했고 늘 하던 대로 넥타이를 풀며 오늘 있었던 일을 묻지도 않았다. 강태준은 식탁 맞은편에 앉아 유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실적 보고서를 검토하는 부서장처럼 감정 없이 건조했다. 그는 입을 열기 전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그것은 동정심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다. 가장 효율적이고 상처를 덜 주는 단어를 고르려는 사업가적인 계산처럼 보였다. 유나는 불길한 예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날카롭게 가르고 있었다. 그녀가 애써 차린 저녁 식사는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우리 그만하자. 마침내 태준이 입을 열었다. 세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파괴력은 거대했다. 유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었기를 바라며 되물었다. 네, 뭘 그만해요 여보.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마치 이미 수백 번 연습한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기계적으로 말을 이었다. 이 결혼 생활 끝내자고. 이혼 서류 준비했어. 네가 원한다면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주지. 네가 다시 자리 잡는 데는 문제 없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슬픔도 묻어있지 않았다. 오직 성가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려는 듯한 단호함만이 가득했다. 유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가 먹먹해졌다. 지난 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촉망받는 신인 작가였던 그녀는 태준을 만나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꿈을 기꺼이 접었다. 유진그룹의 평사원이었던 그가 최연소 전략기획팀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녀는 밤낮으로 그의 건강을 챙기고 그의 인맥을 관리하며 그의 그림자로서 헌신했다. 그녀의 세계는 오직 강태준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 세계를 단숨에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태준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의 유일한 양심의 가책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그는 곧 다시 차가운 가면을 쓰고 그녀를 응시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냥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진 것뿐이야. 난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해. 그런데 넌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잖아, 유나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니. 누구를 위해 그녀가 날개를 접고 스스로를 가두었는가. 분노와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아직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아직 믿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랐다. 그녀는 테이블 밑으로 꽉 쥔 주먹을 숨겼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붙들게 했다. 길이 달라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함께 걷기로 맹세했잖아요. 당신이 힘들 때 내가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격앙되려 하자 태준은 말을 잘랐다. 과거 얘기는 그만해. 현실을 봐야지. 난 더 이상 너한테서 어떤 영감도 도움도 받을 수 없어.
내 옆에는 나와 같은 속도로 달려줄 사람이 필요해. 그의 시선이 잠시 거실 한편에 놓인 그녀의 낡은 책장을 향했다. 한때 문학상 트로피와 그녀의 책들이 자랑스럽게 진열되어 있던 곳. 지금은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된 그녀의 죽은 꿈의 무덤이었다. 바로 그 순간 태준의 휴대폰 화면이 반짝이며 메시지 알림이 떴다. 유나는 무심코 그 화면을 보았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발신인의 이름은 나의 별 소희였다. 그리고 메시지 내용은 짧고 명확했다. 오빠 다 끝났어. 보고 싶어. 한소희. 회사 로비에서 마주쳤던 그에게 살갑게 인사를 건네던 파릇파릇한 인턴 사원이었다. 그녀의 젊음과 생기가 유독 눈에 띄었던 기억이 났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다른 길과 같은 속도라는 말에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성공을 향한 야망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향한 욕망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유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태주는 그녀의 눈물을 보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진실을 밝혔으니 더 편하다는 듯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하얀 봉투가 유나의 정성스러운 저녁 식사 위를 가로질러 멈췄다. 여기 이혼 합의서야. 변호사가 검토했으니 불리한 조건은 아닐 거야. 집은 너 가져. 대신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조용히 끝내자. 그의 말은 마치 자선사업가가 적선을 베푸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다. 이 집은 그녀의 청춘과 헌신이 담긴 공간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마치 낡은 물건처럼 그녀에게 던져주고 있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텅 빈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한때 세상 전부였던 남자.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남자.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탐욕과 배신으로 가득 찬 낯선 괴물일 뿐이었다. 나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희미하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요. 태주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아마도 그녀가 매달리거나 울부짖을 것이라 예상했으리라. 하지만 그는 곧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그게 좋겠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내일 다시 연락하지.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깔끔하게 재킷을 여미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쾅. 그 소리와 함께 유나의 세상도 완전히 닫혀버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한참을 서 있었다. 식어버린 음식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식탁으로 다가가 태준이 밀어놓은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강태준, 서윤아. 나란히 적힌 두 이름이 너무나도 생경했다. 결국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유나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손에 든 서류가 구겨졌다. 참아왔던 울음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 흐느낌은 곧 통곡으로 변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텅 빈 집안을 가득 메웠지만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헌신을 그리고 송두리째 부정당한 사랑을 원망하며 울고 또 울었다. 벽에 걸린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 사진이 그녀의 절망을 비웃는 듯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는 이제 없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강태준은 죽었다. 그리고 오늘 서윤아의 일부도 그와 함께 죽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불 꺼진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들은 마치 그녀의 고통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무심하고 차가웠다.
유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은 말라붙었고 목은 쉬어버렸다.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때 저 불빛의 일부가 되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남편의 곁을 지키는 것이 꿈이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불빛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외딴 섬이었다. 태주는 아마 지금쯤 한소희와 함께 저 화려한 도시의 밤을 즐기고 있을 터였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게 맴돌았다. 그녀는 구겨진 이혼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다. 위자료 액수가 적힌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5년이라는 세월, 그녀의 포기된 꿈,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 그가 매긴 가격이었다. 모욕감에 심장이 다시 조여왔다.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남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여자였다. 어리석었어, 서윤아. 정말 어리석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공허한 목소리가 정막 속으로 흩어졌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남편도 사랑도 꿈도 모두 사라졌다. 그녀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떠나간 후 며칠의 시간은 윤에게 현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색과 소리가 모두 빠져나간 흑백 무성 영화와 같았다. 그녀는 텅 빈 아파트 안을 유령처럼 배회했다. 잠을 자려 누우면 그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식탁에 앉으면 맞은편 그의 빈자리가 그녀를 비웃었다. 모든 공간 모든 사물이 5년간의 기억을 담은 흉기처럼 그녀를 찔렀다. 그녀는 먹는 것을 잊었고 씻는 것도 잊었다. 그저 소파에 웅크려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다. 절망은 끈적한 늪처럼 그녀의 발목을 잡고 심연 속으로 끌어당겼다. 이따금씩 휴대폰이 울렸지만 그녀는 받을 기운조차 없었다. 아마도 이혼 절차를 재촉하는 그의 변호사일 터였다. 그녀는 이 집을 떠나야 했다. 태준이 적선하듯 던져준 이 공간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짐을 싸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서재로 들어섰다. 이곳은 본래 그녀의 공간이었다. 결혼 초 태주는 그녀가 계속 글을 쓰기를 바란다며 이 방을 꾸며주었다. 하지만 그의 일이 바빠지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이 방은 점차 그의 서류와 자료들로 채워졌다. 그녀의 책들은 구석으로 밀려났고 컴퓨터는 인터넷 쇼핑과 가계부 정리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먼지 쌓인 책장 구석에서 그녀는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대학 시절 썼던 원고 뭉치와 빛바랜 문학상 상장이 들어있었다. 신인 작가상 서윤아. 그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잊고 있던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뜨겁게 차올랐다. 그것은 강태준의 아내가 아닌 오롯이 서윤아였던 시절의 증거였다. 밤을 새워 문장을 다듬고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며 희열을 느끼던 젊은 날의 그녀. 태준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녀는 그 꿈을 기꺼이 상자 안에 봉인했다. 그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의 헌신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폄하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억울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번의 눈물은 무력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당한 꿈과 잃어버린 자에 대한 통렬한 외침이었다. 그녀는 상자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몇 년 만에 전원을 연결하자 희미한 펜 소음과 함께 익숙한 바탕화면이 떠올랐다. 그녀는 홀린 듯이 새 문서를 열었다. 하얀 화면이 공허한 그녀의 마음처럼 막막하게 느껴졌다. 무엇을 써야 할까? 무엇을 쓸 수 있을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가 첫 문장을 입력하기 시작한 순간 망설임은 사라졌다.
마치 굳게 닫혀있던 댐의 수문이 열린 것처럼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다. 배신감, 분노, 절망, 슬픔, 그리고 희미한 복수심까지. 그녀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키보드 위를 질주했다. 그것은 일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허구의 세계로 옮겨왔다. 그녀 자신을 투영한 주인공은 모든 것을 잃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여자였다. 그리고 그녀를 배신한 남자는 거대하고 부패한 권력의 화신으로 그려졌다. 그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글을 썼다. 배고픔도 피로도 잊었다. 오직 모니터의 푸른빛과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그녀의 세상에 존재했다. 그녀의 눈물은 주인공의 눈물이 되었고 그녀의 분노는 이야기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연료가 되었다. 글을 쓰는 행위는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파괴적인 절망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흩어져 있던 감정의 파편들이 하나의 서사로 엮이면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자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이 어두운 심연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계속 써야만 했다. 며칠 후 그녀는 초고의 첫 부분을 완성했다. 제목은 잿더미의 여왕이라고 붙였다. 모든 것을 잃고 잿더미 위에 선 여자가 어떻게 자신의 왕국을 되찾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문득 그녀는 이 글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이 절규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녀는 국내 최대 웹소설 플랫폼 스토리 유니버스에 접속했다. 그리고 필명을 정해야 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시면 셴웬이라고 입력했다.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벗어나야 할 곳. 그것이 바로 그녀의 새로운 이름이었다. 첫 번째 챕터를 업로드하는 순간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등록 버튼을 누르자 그녀의 이야기는 거대한 데이터의 바닷속으로 던져졌다. 수십만 개의 다른 이야기들 사이에서 그녀의 글은 보이지 않는 작은 점에 불과할 터였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감정을 배설하고 텅 빈 마음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진 것뿐이었다. 노트북을 덮은 그녀는 문득 허기를 느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각이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 찬밥에 물을 말아 급하게 넘겼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살아야겠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희미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무심코 스토리 유니버스에 다시 접속했다. 자신의 소설 페이지를 열었을 때 그녀는 눈을 의심했다. 조회수가 100을 넘어가 있었고 추천수도 몇 개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댓글 창을 열었다. 와, 흡입력 장난 아니네요. 다음 편이 기대됩니다. 주인공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작가님 힘내세요. 비록 몇 개 안 되는 짧은 댓글이었지만 그 글자들은 유나의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뜨겁지 않았다. 그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을 녹이는 미지근하고 부드러운 눈물이었다. 누군가의 작은 응원이 이토록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두 번째 챕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의 글쓰기는 더 이상 단순한 자기 치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이야기를 기다려주는 익명의 독자들과의 약속이었다. 칠흑 같던 절망의 터널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빛 한 줄기를 발견했다. 아직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빛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유일한 희망의 불씨였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강태준의 아파트에서 나온 지 3달이 흘렀다. 서윤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들어서 있었다. 그녀는 한강이 멀리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비록 예전의 화려한 집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이곳은 온전히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를 내리고 창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그녀의 필명 심연과 그녀의 소설 잿더미의 여왕은 이제 그녀 삶의 중심이었다. 독자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다음 챕터의 전개를 구상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즐거움이었다. 고통을 잊기 위해 시작한 글쓰기는 이제 그녀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어 있었다. 잿더미의 여왕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처음에는 몇몇 독자들의 입소문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탄탄한 스토리와 강렬한 캐릭터, 그리고 작가의 필력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소설은 스토리 유니버스의 신인 랭킹 1위를 차지했고 이내 일간 베스트 순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순위가 오를수록 독자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댓글창은 이제 그녀가 혼자 다 읽기 버거울 정도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 독자들은 주인공 아리아의 복수를 응원했고 그녀를 배신한 악역 황태자 카이저를 비난했다. 유나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리아를 통해 대리 만족을 느꼈고 카이저를 향한 독자들의 분노를 보며 묘한 해방감을 맛보았다. 같은 시각 유진그룹 전략기획실. 강태준은 막 상무 승진 발령을 받고 축하 인사를 받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의 책상은 화려한 축하난으로 가득 찼고 그의 입가에서는 오만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롯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었다. 서윤아와의 이혼은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한 사소한 장애물을 제거한 것뿐이라고 여겼다. 가끔 그녀가 어떻게 지낼지 궁금할 때도 있었지만 곧 귀찮은 생각으로 치부해버렸다. 충분한 위자료를 주었으니 알아서 잘 살고 있을 터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옆자리를 화려하게 장식해줄 젊고 아름다운 한소희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소희와 함께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승진 축하 파티를 열었다. 소희는 반짝이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그의 팔짱을 낀 채 주변의 부러운 시선을 만끽했다. 그녀는 태준의 귀에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상무님 정말 멋져요. 이제 우리 결혼하는 일만 남았네요. 그렇죠? 태준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물론이지. 이 강태준의 여자가 되는데 아무거나 해줄 순 없지. 청담동에 봐둔 아파트가 있어. 그들의 대화는 온통 돈과 과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장밋빛 환상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눈앞의 화려함에 취해 자신들이 딛고 선 기반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 순간 소희의 친구 중 한 명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얘들아, 너희 잿더미의 여왕이라는 웹소설 봐. 요즘 완전 대박이야. 나 이거 보느라 밤새는 줄도 몰랐다니까. 소희는 소설 따위에는 관심 없다는 듯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태준은 잿더미의 여왕이라는 제목이 어딘가 익숙하게 들렸다. 그는 무심코 물었다. 그게 뭔데 그렇게들 난리야. 친구가 신이 나서 설명했다. 모든 걸 바쳐 사랑했던 남자한테 배신당한 여자가 복수하는 이야기인데 필력이 장난 아니에요. 작가 필명이 심연인데 완전 베일에 쌓여 있어서 더 신비롭고 다들 작가가 엄청난 상처를 받은 사람일 거라고 추측해요. 태준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흔해 빠진 복수극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바로 그날 밤 유나는 자신의 소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를 업로드했다.
주인공 아리아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황태자 카이저에게 첫 번째 복수를 성공시키는 독자들이 가장 기다려온 장면이었다. 통쾌하고 짜릿한 전개에 독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업로드된 지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고 스토리 유니버스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에 잿더미의 여왕과 시면이 나란히 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소설은 쟁쟁한 기성 작가들의 작품을 모두 제치고 일간 랭킹 1위를 차지했다. 유나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1위라는 숫자를 보고 또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순위가 아니었다. 세상에 의해 존재를 부정당했던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첫 번째 승리였다. 강태준이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의 재능과 열정만큼은 빼앗아가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그의 배신이 그녀를 잠자고 있던 재능을 일깨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석 달 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흘렸던 절망의 눈물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기쁨과 환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이 뒤섞인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에 버려진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가 시면이었다. 디지털 세계에서 피어난 작은 불꽃은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불길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강렬한 빛은 그녀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디어 그룹 블루 드래곤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권지혁의 서재에도 바로 그 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로 잿더미의 여왕 마지막 챕터를 막 읽고 난 참이었다. 그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번졌다. 작가 시면이라 꼭 찾아내야겠군. 이 사람은 진짜 물건이야. 그의 나직한 목소리는 조용한 서재의 공기를 가르며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서사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서울의 중심부 테헤란로에 우뚝 솟은 블루 드래곤 엔터테인먼트의 본사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CEO 집무실의 공기는 서늘하고 정제되어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펼쳐졌지만 방의 주인인 권지혁의 시선은 오직 책상 위 태블릿 PC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을 움직이는 가장 젊고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블루 드래곤을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은 장본인이기도 했다. 그의 앞에는 콘텐츠 기획팀장과 핵심 팀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다음 분기 드라마 라인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만 지혁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옆으로 밀어냈다. 이런 판에 박힌 이야기는 이제 지겹군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재벌 3세와 가난한 여주인공의 신데렐라 스토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뭔가 진짜를 원하고 있어요. 날 것 그대로의 감정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서사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에서 강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돌아서서 팀장에게 물었다. 요즘 스토리 유니버스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웹소설이 뭡니까? 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아, 잿더미의 여왕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시면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데 신인인 것 같습니다. 지역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거야. 내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정주행한 소설이지.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태블릿 화면을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잿더미의 여왕, 1화의 첫 문장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건 단순한 웹소설이 아니야. 한 인간의 처절한 심연을 엿보게 하는 문학이고
동시에 폭발적인 상업성을 지닌 원석이야. 주인공의 심리 묘사 치밀하게 짜인 복선의 구조, 그리고 독자를 압도하는 흡입력까지. 이건 무조건 잡아야 해.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팀원들은 그의 단호한 어조에 압도당했다. 팀장님, 지금부터 다른 프로젝트는 모두 보류합니다. 작가 심연을 찾아내세요.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우리와 독점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건 지시이자 명령입니다. 그 무렵 윤하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15번째 챕터를 막 탈구한 참이었다. 며칠 밤을 샌 탓에 눈은 뻑뻑하고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충만했다. 그녀는 이제 글을 쓰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때 딩동 하는 소리와 함께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블루 드래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획팀이었다. 윤하는 순간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디어 제국인 블루 드래곤에서 그녀에게 연락할 리가 없었다. 반신반의하며 메일을 열어본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메일에는 작가 심연의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작품의 영상화 및 출판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 정중하게 적혀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그녀의 절규가 골방 안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만으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덜컥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아직 세상에 나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 작가 심연은 그녀의 갑옷이자 방패였다. 그 뒤에 숨어 있을 때만 그녀는 안전했다. 세상에 나서는 순간 그녀는 다시 강태준의 버려진 아내 서윤아가 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며칠을 고심했다. 메일함을 열었다 닫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용기가 치열하게 싸웠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소설에 달린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작가님 아리아처럼 세상에 맞서 싸워주세요. 저희가 항상 곁에서 응원할게요.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윤하는 최대한 신중하게 답장을 보냈다. 감사하지만 아직 신분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것과 조용한 곳에서 만남을 갖고 싶다는 조건을 달았다. 며칠 후 블루 드래곤 측에서 답이 왔다. 그녀의 조건을 존중하며 청담동의 한 호텔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만나자는 제안이었다. 약속 당일 윤하는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으며 망설였다.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의 그녀가 과연 거대 기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자신은 작가 심연으로 가는 것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글로 평가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약속된 방으로 들어서자 창가에 한 남자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다. 윤하는 그가 담당자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각종 경제지와 언론에서 수없이 보았던 얼굴 블루 드래곤 엔터테인먼트의 CEO 권지혁이었다. 그가 왜 직접 여기에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심연 작가님. 제가 블루 드래곤의 권지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다. 윤하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와 마주 앉았다. 예상치 못한 거물의 등장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혁은 비즈니스적인 용건부터 꺼낼 것이라는 그녀의 예상과 달리 그녀의 소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작가님의 잿더미의 여왕을 처음 읽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밤을 새워 단숨에 다 읽어버렸죠. 특히 주인공 아리아가 자신의 상처를 무기가 아닌 타인을 이해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장면에서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한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어떤 의도로 그 장면을 썼는지, 어떤 복선을 깔아두었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소설을 비즈니스 아이템이 아닌 하나의 작품으로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었다. 유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글에 대해 누군가와 깊은 교감을 나누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한참 동안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지혁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두툼한 계약서 파일을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저희는 작가님의 모든 작품에 대한 독점 출판 및 영상화 판권을 원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물론 작가님의 창작 활동에 대한 모든 권한과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해 드릴 겁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넘겨보았다.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액수의 계약금과 파격적인 수익 분배 조건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약서 마지막 장에 적힌 한 문구였다. 블루 드래곤 엔터테인먼트는 심연 작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가장 열렬한 첫 번째 독자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권지혁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충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작가님 같은 재능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작가 심연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라운지에는 유나 혼자 남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커피잔과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묵직한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차가운 절망의 심연 속에서 그녀가 던졌던 작은 돌멩이가 이토록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게 될 줄이야. 그녀는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 불빛이 그녀를 조롱하는 것 같지 않았다. 이제 저 불빛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이 생겨나고 있었다. 서윤아는 며칠 밤낮으로 권지혁이 내민 계약서를 읽고 또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경계선이자 심연 속에 갇힌 자신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줄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두려웠다. 작가 심연에 가면 뒤에 숨어 익명의 독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안전했다. 하지만 서윤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서는 순간 그녀는 온갖 편견과 호기심 어린 시선에 노출될 것이다. 특히 강태준.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의 오만한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차갑게 식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글에 담아냈던 주인공 아리아처럼 그녀 또한 잿더미 위에서 스스로 일어서야만 했다. 결심을 굳힌 그녀는 블루 드래곤 측에 연락했다. 며칠 후 그녀는 다시 권지혁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조금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옅은 화장도 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그녀만의 작은 의식이었다. 지혁은 그녀를 따뜻한 미소로 맞았다. 그는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시 설명해주며 그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불안감을 해소해주려 노력했다. 그의 배려 깊은 태도에 유나의 긴장감은 조금씩 누그러졌다. 마침내 서명을 할 시간이 되자 그녀는 잠시 펜을 든 채 망설였다. 지혁은 그런 그녀를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작가 필명 란이 아닌 본명 란에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서윤아. 그녀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권지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환영합니다, 서윤아 작가님. 이제부터 블루 드래곤이 작가님의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어 드릴 겁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약속 이상으로 들렸다. 그날 오후 블루 드래곤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스토리 유니버스, 최고의 화제작 잿더미의 여왕의 작가 심연과 독점 계약을 체결했으며
즉시 드라마 제작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언론은 들썩였다. 그리고 보도자료의 마지막 문장은 미디어 업계 전체에 거대한 폭탄을 터뜨렸다. 베일에 쌓여있던 작가 심연의 정체는 신인 서윤아 작가로 밝혀졌습니다. 함께 배포된 것은 그녀가 계약 직후 촬영한 프로필 사진이었다. 사진 속 윤아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여인이 아니었다. 차분하지만 강단 있는 눈빛에 지적인 작가의 모습이었다. 같은 시각 유진그룹 강태준 상무의 사무실. 그는 부하 직원들의 아첨 섞인 보고를 받으며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상무님, 이거 혹시... 화면에는 방금 막 뜬 연예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혜성처럼 나타난 스타 작가 심연, 알고 보니 유진그룹 강태준 상무의 전 부인. 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기사에 첨부된 서윤아의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가 알던 초라하고 생기 없던 여자가 아니었다. 자신감과 기품이 넘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경멸하며 버렸던 여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미디어 그룹이 모셔가는 스타 작가가 되다니. 태준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충격은 이내 굴욕감과 분노로 변했다. 감히 서윤아가 자신의 그늘 아래서만 존재하던 여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제기하다니. 이것은 자신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에 깊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윤에게 전화를 걸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저 전 남편일 뿐이었다. 예상대로 언론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윤아의 오피스텔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그녀의 과거와 사생활을 캐내려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혼란스러워하는 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것은 권지혁이었다. 그는 즉시 그녀에게 보안이 철저한 고급 레지던스를 임시 거처로 제공하고 베테랑 변호사와 홍보팀을 전담으로 붙여주었다. 그는 매일 그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했다. 서 작가님, 괜찮으십니까?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이제 이건 작가님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의 차분하고 든든한 목소리는 거친 파도 속에서 그녀를 지켜주는 등대와 같았다. 며칠 후 블루 드래곤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서윤아 작가의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윤아는 떨리는 손을 마주 잡았다. 지혁은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아무것도 꾸며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작가님의 이야기를 하세요.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입니다. 그의 말에 그녀는 용기를 얻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단상 앞에 선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눈앞이 아찔할 정도로 불빛이 쏟아졌다. 그때 기자들 맨 앞줄에 앉아있는 권지혁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그녀를 향해 아주 살짝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그녀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고 장내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그녀는 떨렸지만 피하지 않았다. 자신의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찾아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 서윤아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전 부인도 상처 입은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가 서윤아였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공식적으로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서윤아의 기자회견은 대성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을 과장하거나 전 남편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글쓰기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담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와 지적인 언어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론은 그녀에게 역경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여성이라는 찬사를 보냈고, 그녀는 순식간에 수많은 여성들의 롤모델이자 워너비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잿더미의 여왕은 드라마 제작 발표와 작가의 스토리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판매량이 급증했고, 출판 계약을 맺은 서점에서는 예약 판매만으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유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작가로서의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강태준의 삶에는 서서히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전 부인에게 쏟아지자 그는 참을 수 없는 몸열감을 느꼈다. 회사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뒤에서는 모두 그의 이야기를 수군거렸다. 그의 성공 신화에 복덩이를 제 발로 걷어찬 남자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붙은 것이다. 이런 그의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한소희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성공을 찬양하고 그를 떠받들던 사랑스러운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나의 성공에 노골적인 질투심을 드러내며 태준을 닥달하기 시작했다. 오빠, 그 여자 기사 좀 그만 뜨게 할 수 없어. 사람들이 다 나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완전 창피해 죽겠어. 소희는 명품 매장에서 갓 사온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리고 우리 언제까지 이 집에 살 거야. 나도 그 여자처럼 TV에 나오는 작가 부인 아니 재벌 사모님처럼 살고 싶단 말이야. 그녀의 불평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유나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했고, 그럴수록 그녀의 물질적 요구는 더욱 노골적이고 과감해졌다. 태준은 그녀의 이런 모습에 점점 지쳐갔다. 한때 그의 야망을 자극했던 그녀의 젊음과 욕망이 이제는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문득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켜주었던 유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기억은 쓰디쓴 후회와 함께 그를 괴롭혔다. 그의 불안감은 일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상무로 승진하며 그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해외 M&A 프로젝트가 예기치 않은 암초를 만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서윤아의 성공을 보란듯이 짓밟기 위해 너무 서둘렀다. 경쟁사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조급함에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실사를 꼼꼼하게 챙기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그의 팀원 중 일부가 위험 신호를 경고했지만 그는 오만함에 사로잡혀 그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내가 강태준이야. 나를 믿고 따라와. 그의 독단적인 결정은 결국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인수대상 기업에 숨겨진 부실 채무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태준은 처음에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부실 채무의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컸고, 이는 유진그룹 전체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안겨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독주를 말리지 못했던 임원들은 이제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길 기세였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최연소 상무라는 타이틀을 달며 승승장구하던 그의 커리어에 처음으로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였다. 그날 밤 태준은 지친 몸을 이끌고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머릿속은 복잡한 문제들로 터져나갈 것 같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인터넷 뉴스 창을 켰다. 메인 화면에는
잿더미의 여왕 역대급 캐스팅 확정 서윤아 작가와 권지혁 대표 드라마의 성공을 자신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다. 기사에는 드라마 대본 리딩 현장에서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윤아와 권지혁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윤아의 미소는 그가 지난 5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복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옆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권지혁의 모습은 그의 질투심에 불을 질렀다.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책상 위의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왜 하필 권지혁인가? 자신보다 더 젊고 더 성공했으며 더 모든 것을 가진 남자. 그는 윤아를 버림으로써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섰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 오히려 윤아는 자신을 떠나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자신은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후회라는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텅 빈 사무실에서 깊은 고립감과 함께 다가올 폭풍의 전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드라마 잿더미의 여왕이 첫 방송되는 날, 대한민국은 들썩였다. 방송 시작 전부터 실시간 검색어는 온통 드라마와 관련된 키워드로 도배되었고 본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시청률은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모든 프로그램을 압도했다. 원작의 탄탄한 스토리에 최고의 배우들과 제작진이 합쳐진 결과물은 대중의 기대를 뛰어넘는 명작의 탄생을 알렸다. 특히 배신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고 거대한 악에 맞서는 주인공 아리아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카타르시스와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드라마는 단순한 흥행을 넘어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아리아의 대사를 인용했고 그녀의 복수를 응원하며 함께 울고 웃었다. 서윤아는 이제 단순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시대의 아이콘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물이 되었다. 각종 강연과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녀는 권지혁과 함께 드라마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찬사를 받으며 권지혁의 옆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녀는 아직도 꿈만 같았다. 지혁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잠시 소란스러운 파티장을 빠져나와 그녀를 조용한 테라스로 이끌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은 바로 서 작가님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인 겁니다. 그의 눈빛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경과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작가님과 함께 일하기로 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윤아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지난 몇 달간 그는 언제나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보호자였다. 그의 존재는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가장 큰 힘이었다. 그녀는 태준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그에게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건 대표님이셨어요.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지옥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가 추진했던 해외 M&A 프로젝트의 부실 문제는 결국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말았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다. 강태준 상무의 독단 경영 유진그룹을 위기로 몰아넣다. 신문 한 면을 장식한 기사 제목이 그의 눈을 어지럽혔다. 그룹 회장은 경로했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한때 그의 성공을 칭송하던 임원들은 이제 그를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를 모면하려는 하이에나처럼 돌변했다. 그들은 모든 책임을 그의 검증되지 않은 무리한 추진 탓으로 돌렸고 그는 변명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망연자실한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책상 위에 놓인 신문에는 자신의 추락을 조롱하는 기사와 바로 그 옆 페이지에는 잿더미의 여왕, 시청률 40% 돌파라는 축하 기사가 나란히 실려 있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리고 있는 전 부인과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자신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아이러니인가. 그는 TV를 켰다. 마침 한 연예 정보 프로그램에서 서윤아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배신을 겪고 잿더미에 앉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잿더미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를 발견하고 스스로 다시 일어서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그에 대한 가장 강력한 기소장이었다. 그의 질투와 분노는 이제 끈적한 절망과 자기 혐오로 변질되어 그를 올가매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있었다. 명예, 신뢰, 그리고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성공까지도. 그의 완벽했던 세계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공식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상무님, 그룹 감사팀에서 정식 소환장이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책이나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감사팀 정식 소환. 그것은 그의 프로젝트 실패 이면에 숨겨진 비리나 독직의 가능성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통보였다. 그가 믿었던 견고한 성벽은 사라졌다. 이제 그는 아무런 보호막 없이 그룹 전체의 분노와 법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야만 했다. 그는 차가운 소환장을 든 채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추락하는 남자에게는 날개가 없었다.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심연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유진그룹 본사 30층에 위치한 감사팀 특별조사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의 공기는 강태준의 목을 조르는 듯 답답했다. 그의 앞에는 무표정한 얼굴의 감사팀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지난 몇 달간의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었다. 강태준 상무님, 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50억 원의 자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M&A 컨설팅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해당 회사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입니다. 차가운 질문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그건 실무진의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고받은 대로 결제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감사팀은 그의 어설픈 변명을 비웃기라도 하듯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었다. 그가 프로젝트 파트너였던 브로커와 은밀하게 주고받은 이메일과 통화 기록이었다. 거기에는 부실 기업을 정상적인 기업으로 위장하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약속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손을 잡았던 바로 그 파트너에게 배신당한 것이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상황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명백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굳어지고 있었다. 그는 늘 자신이 남들보다 똑똑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는 더 큰 탐욕을 가진 자들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어리석은 광대에 불과했다. 조사실을 나온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지난 몇 년간 공들여 쌓아온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야 할 때였다. 그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그를 아들처럼 아낀다던 그룹의 부회장이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비서의 목소리만 들려왔다. 부회장님께서는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그가 후원했던 국회의원에게 보낸 문자는 읽지도 않은 채 숫자 1이 사라지지 않았다. 한때 형님 동생하며 어울렸던 동료 임원들은 그의 전화를 받자마자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끊어버렸다. 그의 화려한 성공에 기생했던 사람들은 그의 추락이 자신들에게 옮겨붙을까 두려워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정한 것인지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마지막 희망은 한소희였다. 그녀만은 자신의 곁에 있어 줄 것이라 믿고 싶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한다 속삭였던 그녀가 아닌가.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청담동의 화려한 아파트로 돌아왔다. 하지만 현관문을 연 순간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집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고 곳곳에 놓여있던 그녀의 화려한 소지품들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드레스룸을 열어본 그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명품 가방과 옷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녀가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다. 소희야, 어디야? 나 좀 만나줘. 할 얘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울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할 얘기, 무슨 얘기? 난 오빠랑 더 이상 할 얘기 없는데. 신문 봤어. 오빠 이제 다 끝났다며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러자 소희는 코웃음을 쳤다. 사랑 오빠가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오빠 옆에 선 젊고 예쁜 트로피겠지. 나도 마찬가지였어. 난 오빠의 능력을 사랑한 거지 강태준이라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야. 이제 그 능력이 사라졌으니 우리 관계도 끝인 거지. 공평하지 않아. 그녀의 잔인한 말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냈다. 그가 윤에게 했던 말, 그가 윤아를 버렸던 논리가 부메랑이 되어 정확히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소희는 그의 말을 잘랐다. 아, 그리고 공동명의 계좌에 있던 돈은 내가 잘 썼어. 그동안 고마웠다는 의미로 생각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엮여서 내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딸깍.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다. 그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허망하게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에는 그가 소희를 위해 찍어주었던 화려한 보석을 걸치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몇 달 전 서윤아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녀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이제야 그녀가 느꼈을 고통과 배신감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절망은 그녀의 것과는 달랐다.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찾아냈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탐욕과 오만이 만들어낸 공허한 잿더미뿐이었다.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대답할 기운도 없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태준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의 눈앞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화려했던 왕국은 그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강태준의 체포 소식은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고급 양복 대신 죄수복을 입고 수갑에 채워진 채 검찰청사로 들어가는 그의 초라한 모습은 대한민국 전체에 생중계되었다. 한때 최연소 상무로 성공의 아이콘이었던 그는 하루아침에 부패한 기업인이자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유진그룹은 즉각 그를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그룹의 이미지 실추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절연했다. 어제까지 그를 따르던 모든 이들이 이제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 취급했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는 조직의 배신자이자 사회의 낙오자였다. 구속수사를 받던 그는 며칠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자유의 몸이 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더 큰 절망뿐이었다. 그의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고 한소희가 빼돌린 돈을 제외하면 그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었다. 그는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그럴 돈도 명예도 없었다. 결국 그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다. 화려했던 청담동 아파트는 압류되었고 그는 보증금도 거의 없는 허름한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다.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창밖으로는 옆 건물의 벽돌담만 보일 뿐이었다. 한때 서울의 야경을 발 아래에 두었던 그는 이제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도시의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한편 서윤아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담담하게 그의 소식을 접했다. 신문 한 면에 실린 그의 수척한 사진을 본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통쾌함이나 승리감 같은 감정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한 인간의 비참한 몰락에 대한 서글픔과 연민에 가까웠다. 그녀의 곁에 있던 권지혁은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요. 유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슬픈 이야기에 슬픈 결말을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건 더 이상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의 이야기일 뿐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과거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녀의 행복은 더 이상 그의 불행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 며칠 후 재판을 앞둔 강태준은 답답한 마음에 허름한 원룸을 나섰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한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노숙자였다. 그는 목적 없이 밤거리를 헤맸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다. 그가 유진그룹의 상무로서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닐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인파 속에 섞인 투명 인간일 뿐이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광장 맞은편의 거대한 전광판에 꽂혔다. 전광판에서는 블루 드래곤 엔터테인먼트가 후원하는 독서 장려 공익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따뜻한 서재를 배경으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책을 읽으며 미소 짓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서윤아와 가장 성공한 미디어 그룹의 CEO 권지혁이었다. 그들은 연인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연인보다 더 깊은 유대감과 신뢰로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지성과 성공,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그들의 온몸에서 빛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들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하나의 그림이었다. 그들의 행복하고 찬란한 모습이 거대한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순간 강태준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경멸하며 내팽개쳤던 여자가
자신이 감히 넘볼 수도 없는 남자와 함께 저렇게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신은 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심한 패배자가 되어 그 모습을 올려다보고 있다는 현실. 이 잔인하고도 절대적인 대비. 그의 심장을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의 파편마저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시 그를 힐끔거렸지만 이내 무관심하게 제 갈 길을 갔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전광판을 올려다보았다. 광고는 반복해서 재생되었고 유나와 지역의 행복한 미소는 그의 망가진 영혼을 몇 번이고 핥히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후회, 질투, 절망, 자기 혐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너무나도 선명하게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가 서 있는 이곳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루비콘강 저편이었다. 그는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말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잿더미의 여왕, 출판 기념 작가, 사인회가 열리는 교보문고 광화문점은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서윤아의 사인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은 서점 입구까지 이어졌고 팬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설렘이 가득했다. 유나는 밝은 미소로 한 명 한 명의 독자들과 눈을 맞추고 정성스럽게 사인을 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주변 공기는 따뜻하고 활기찬 에너지로 넘실거렸다. 행사장 한쪽에서 권지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비즈니스 파트너나 보호자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열렬한 팬이자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였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완벽해 보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행사장 입구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경호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한 남자가 미친 듯이 인파를 헤치며 유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남루한 행사에게 며칠은 굶은 듯 퀭한 눈. 머리는 까치집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온몸에서는 지독한 절망의 냄새가 풍겼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길을 터주었고 남자는 마침내 유나가 앉아있는 쌓인 테이블 앞에 도착했다. 강태준이었다. 즐거웠던 행사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유나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그를 보고 잠시 숨을 멈췄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증오가 없었다. 오직 한때 자신이 알았던 한 인간의 처참한 말로를 지켜보는 깊은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눈을 마주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자신의 발 아래에 있던 여자. 이제는 자신이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부신 모습은 그의 비참한 현실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았다. 다음 순간 그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남자가 쿵소리와 함께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행사장은 경악과 충격의 탄성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찌을 듯 고개를 숙이고 갈라진 목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유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내가 어리석었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내 손으로 버렸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그는 고개를 들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돈도 명예도 사람도 다 잃었어. 나한테 남은 건 너뿐이야, 유나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평생 너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예전에 우리가 행복했던 때처럼. 제발. 그의 애원은 처절했고 비굴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모두 내던지고 있었다. 행사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모두가 서윤아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다. 권지혁은 조용히 경호팀에 신호를 보내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윤아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강태준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나직하지만 행사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일어나세요, 강태준 씨. 당신이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당신의 욕심 때문에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많이 힘들어 보이는군요. 하지만 당신의 사과는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용서를 구하고 있는 서윤아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마지막 말을 건넸다. 당신은 우리의 결혼 생활만 부순 게 아니에요. 당신을 믿었던 한 여자를 완전히 박살냈죠. 그리고 나는 그 부서진 파편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어찌 보면 당신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당신의 배신이 바로 내 이야기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내 이야기의 결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잘 가요, 강태준 씨. 그것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잔인한 거절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한 듯 텅 빈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권지혁의 신호를 받은 경호원들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부추겨 일으켰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힘없이 끌려나갔다. 그가 사라진 길을 사람들은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윤아는 그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서 있었다. 그리고는 기다려준 팬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쥐었다. 윤아는 다시 자리에 앉아 펜을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완벽한 작별을 고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그녀가 스스로 써내려갈 새로운 미래만이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다. 강태준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던 날, 법정은 텅 비어 있었다. 대중의 관심은 이미 새로운 사건과 이슈로 옮겨간 지 오래였다. 그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강태준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하게 서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오만과 탐욕이 얼마나 거대한 성을 쌓아 올렸으며 그 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그는 항소를 포기했다. 법의 심판은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죗값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 절차일 뿐이었다. 교도관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야심가의 마지막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왜소하고 무력했다.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윤아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두 번째 소설 겨울숲의 등대는 전작을 뛰어넘는 깊이와 통찰력으로 평단과 대중의 극찬을 받으며 또다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연료로 글을 쓰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글은 세상의 다른 상처받은 영혼들을 보듬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희미한 등대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작은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재능 있는 신인 작가들을 후원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독서 문화 운동을 펼쳤다.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문학계를 넘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권지혁이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세간의 떠들썩한 관심 속에서도 조용하고 단단하게 깊어졌다. 그들은 연인 사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며 서로의 세계를 존중했다. 오늘 유나의 새 작업실 집들이를 겸한 조촐한 파티가 열렸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창이 인상적인 그녀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다. 지혁은 와인잔을 든 채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겨있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유나는 그의 온기에 기대며 나직이 말했다. 모든 게 꿈만 같아요. 3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지혁은 그녀의 머리카락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나는 믿었을 겁니다. 처음 작가님의 글을 읽었을 때부터 그 안에 담긴 강인함과 따뜻함을 보았으니까요.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나 씨. 세상이 잠시 그걸 잊게 만들었을 뿐이죠.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과 확신을 주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의 앞에 열어보였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은은하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나의 세상에 가장 빛나는 등대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서윤아 작가님? 그의 청혼은 담백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나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늦은 밤, 유나는 홀로 서재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지혁이 끼워준 반지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난 시간을 조용히 되돌아보았다. 강태준을 향한 미움이나 원망은 이제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덜어냈을 뿐이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강태준의 몰락이 그녀의 행복을 완성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행복은 오롯이 그녀 스스로가 잿더미 속에서 피워낸 꽃이었다. 그녀의 진정한 구원은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스스로의 가치를 깨달으며 자신을 파괴하는 사랑이 아닌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을 만난 것에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닌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하얀 빈 페이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 앞에 놓인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그녀의 새로운 인생과도 같았다. 그녀의 입가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천천히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자신의 세 번째 이야기, 그 첫 문장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완전한 해피엔딩은 그렇게 또 다른 이야기의 찬란한 시작이 되고 있었다.